예,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서 한국사 교과서 단일화 추진 및 각종 민생 법안 처리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네, 하지만 오늘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전국이 더 꼬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는데요.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잠시 후 오전 10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게 됩니다. 자, 집권 이후에 지금 세 번째 연달아 지금 시정연설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 권위를 굉장히 존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세 차례 연속하는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국회 시정연설은 반드시 참여하겠다. 그리고 국회가 법도 제정을 하지만 그리고 국민의 어떤 예산까지 국회를 통과해야지 정부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를 존중하는 것은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고 행정부 수장이지만 국회와 어떤 견제와 균형 이런 차원에서 의회를 살리겠다는 정치를 살리겠다는 그런 어떤 고심된 어떤 흔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가지고 또 여야가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저는 상당히 안타깝다고 봅니다. 그래요. 자, 교수님, 뭐 오늘 시정연설의 주요 내용, 뭐 물론 예산안 관련 이야기 협조 당부를 하겠지만 아무래도 한국사 교과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죠. 그렇죠. 지금 뭐 벌어지고 있는 가장 최대의 현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으로 봐서는 하겠죠. 더구나 지난번 이제 오자 회동 때도 뭐 그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당연히 지금 뭐 여야 간에 참여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봐서도 이 사안을 정면 돌파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더구나 그동안에 문제 여야 간에 이제 참여에 대립하고 있는데 팽팽하게 지금 여론이 하고 있지만 대통령으로 봐서 이게 뭔가 이념 전쟁으로 하는 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컨텐츠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시 역사 교수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국민들에게 다시 호소하는 이런 어떤 그 말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국정교과서라는 제도가 74년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국정교과서 문제라고 보는 것은 저는 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애초에 출발을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 시대를 대비한 통일 역사 교과서 아니면 또 우리 연합뉴스에서 어떤 논조가 지금 그쪽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단일 교과서 이런 식으로 가면 여야 그리고 이념적으로 서로 갈라지는 차이점이 있는 물론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다양한 지필진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지필진으로 참여를 해서 정말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유도를 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 때 어떤 국정교과서라는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을 함으로써 야권에서 여권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는 민족주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적인 일체감을 통해서 세계화 시대의 전쟁을 해야 되고 그 전에 우리가 할 것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체제 전쟁에서 우리가 일단은 이기고 나서 국제적인 민족주의 전쟁에 우리가 돌입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얘기하는 뭐 독재 대 반민주 대 반민주라든가 과거 어떤 군사 독재 시대 그런 것들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고 체제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역사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는 다양한 시각의 역사학자들이 들어와서 교과서를 만들다 보면 충분히 토론 어떤 초안을 일단 지필진이 작성하고 그 초안을 가지고 시민위원들이 10차례, 20차례 토론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딱 올려놓고 정치권에서 이것을 보면서 정치권에서 다시 한번 공청회를 통해서 걸르는 그런 것을 보면 합일된 통일 시대를 대비한 역사 교과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국정교과서의 프레임을 좀 다시 짜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은 어쨌든 정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었는데 일단 참석은 하기로 했고요. 대신에 침묵 시위를 하기로 했거든요.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을까요? 우선 그 대통령이 이제 시정연설을 하는데 거기에 불참하는 것은 그 너무 자칫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 그렇더라도 지금 엊그저께 무슨 국제교육원에서 대치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국민들한테 이슈화를 충분히 시켰고 또 국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어느 정도 이제 홍보가 됐기 때문에 또 국회에 와서 그 대통령께서 직접 어떤 그 시정연설하는데 거기에 불참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라고 하는 역풍 아마 우려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제 여권 내부에서도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지적이 나오는 것이 처음부터 목적지를 정해놓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역사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게 잘못됐는가 하는 실태 조사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 검정을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국정을 할 것이냐 이렇게 차근차근 갔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게 국정이다라고 해놓고 나머지를 맞추다 보니까 이게 문제 생겼다. 그래서 이제 그 어저께 보니까 뭐 이제 그 친박 내부에서조차 황우여 부총리가 대응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경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다시 어떤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얘기할 수 없지만 여야 간에 어느 정도의 좀 합의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의 참여. 일단 참여하되 침묵시를 하겠다. 지금 의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최종 추인을 받을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는 일단 결정이 났습니다. 침묵시 하겠다. 뭐 침묵시를 하는 것은 야권이 지금까지 지금 대표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여당을 향해서 지금 포문을 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장외투쟁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대국민 선전전을 하는 건데 야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대표가 나가서 하는 것 그리고 장외투쟁 전통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반면에 보수층이나 청와대나 여당에서 할 수 있는 건 상당히 훨씬 많지 않습니까? 뭐 정책으로서 공문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야당이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장외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이미 장외투쟁, 의회를 버리고 밖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정치 불신을 훨씬 더 앞당기는 것이고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점점 갈수록 야당의 입지가 훨씬 줄어드는 과거의 역풍을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은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에 매몰되다가는 4월 총선도 참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들한테 저는 맡겨두고 다시 이것을 국면 전환할 필요는 문재인 대표한테 있다고 봅니다. 자, 교과서 국면이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바로 이제 비밀 TF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어제 여야가 굉장히 설전을 벌였는데 저희들이 준비한 좀 녹취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어떻게 여야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 장면을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들려주시죠. 중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를 보면은 정말 기가 막혀서 가슴을 칠 정도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너무나 할 일이 많은데 국회에서 이 개혁을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 허파가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심정이. 두 분의 선대가 다 말하자면 친일 그리고 독재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 그 후예들이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그런 것이 야당이 화적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 집행을 하는 현장에 찾아가서 아직도 직원들을 쥐도 못하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야당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반대하는 국민과 야당을 적군 취급하는 것으로 국민을 아군과 적군으로 가르는 심각한 도발입니다. 정부 여당은 제발 이성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온갖 상상력을 동원한 괴담을 덧칠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박정희의 명예회복이 군국의 일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각오가 섬뜩하기도 하지만 그 추진하는 방식도 유신 쿠데타를 일으킨 아버지를 꼭 빼다 박았습니다. 그대로 닮았습니다. 밤사이 드러난 들으셨죠? 정말 난타전입니다. 좀 나올 수 있는 어휘들 다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이걸 과연 비밀 TF 조직으로 볼 거냐 아니냐. 자, 교육부는 정상적인 조직이다. 인력만 늘렸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듣고 싶어요. 근데 이것은 이미 무슨 정치권에서 국회라든가 정치권에서 이것을 작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부에서 국정교과서 자체를 하더라도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공무원 조직이 상명하복이지만 요즘은 위에서 지침을 내도 밑에서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우리 공무원 사회가 과거의 정권처럼 쭉 정권만 바뀌면 몇 년만 흐르면 그냥 지나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정치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여당과 야당이 지금 말의 성찬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뭐 갈 때까지 가고 이렇게 뭐 말로써 이런 공격을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은 어떤 정부의 지침이 정해지면 그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무슨 뭐 비밀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이미 장외투쟁, 의회를 버리고 밖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정치 불신을 훨씬 더 앞당기는 것이고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점점 갈수록 야당의 입지가 훨씬 줄어드는 과거의 역풍을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은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에 매몰되다가는 4월 총선도 참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들한테 저는 맡겨두고 다시 이것을 국면 전환할 필요는 문재인 대표한테 있다고 봅니다. 자, 교과서 국면이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바로 이제 비밀 TF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어제 여야가 굉장히 설전을 벌였는데 저희들이 준비한 좀 녹취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어떻게 여야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 장면을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들려주시죠. 중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를 보면은 정말 기가 막혀서 가슴을 칠 정도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너무나 할 일이 많은데 국회에서 이 개혁을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 허파가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심정이. 두 분의 선대가 다 말하자면 친일 그리고 독재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 그 후예들이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그런 것이 야당이 화적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 집행을 하는 현장에 찾아가서 아직도 직원들을 쥐도 못하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야당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반대하는 국민과 야당을 적군 취급하는 것으로 국민을 아군과 적군으로 가르는 심각한 도발입니다. 정부 여당은 제발 이성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온갖 상상력을 동원한 괴담을 덧칠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박정희의 명예회복이 군국의 일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각오가 섬뜩하기도 하지만 그 추진하는 방식도 유신 쿠데타를 일으킨 아버지를 꼭 빼다 박았습니다. 그대로 닮았습니다. 밤사이 드러난 들으셨죠? 정말 난타전입니다. 좀 나올 수 있는 어휘들 다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이걸 과연 비밀 TF 조직으로 볼 거냐 아니냐. 자, 교육부는 정상적인 조직이다. 인력만 늘렸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듣고 싶어요. 근데 이것은 이미 무슨 정치권에서 국회라든가 정치권에서 이것을 작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부에서 국정교과서 자체를 하더라도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공무원 조직이 상명하복이지만 요즘은 위에서 지침을 내도 밑에서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우리 공무원 사회가 과거의 정권처럼 쭉 정권만 바뀌면 몇 년만 흐르면 그냥 지나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정치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여당과 야당이 지금 말의 성찬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뭐 갈 때까지 가고 이렇게 뭐 말로써 이런 공격을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은 어떤 정부의 지침이 정해지면 그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무슨 뭐 비밀 TF라든가 몰래 과거의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그것에 어떤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데 야당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무원들이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이미 예산도 확보가 됐고 그리고 확정고시가 11월 6일 날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뭐 본질적인 의미라고 봅니다. 장외연설은 행정 업무의 네. 일환이었다.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비밀 TF냐 아니냐의 논란인데요. 예. 그러려면 근거가 있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TF라고 하는 게 행자부의 승인을 거칠 정도면 예산과 인원이 추가로 증원될 경우에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시적인 TF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교육부 장관 내부에 어떤 그 문서 행위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더구나 충북대 사무국장이 서울로 와서 한시적이지만 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지만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리를 펴놓고 그러면 이 교육부 내에서는 겸직 근무, 겸직 발령을 내는 게 옳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걸 봐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TF라고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이제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 이제 부서가 연관된 것은 모여서 회의를 이렇게 임시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충분히 가능한데 문제는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TF 구성에 대한 어떤 문서가 있느냐 여부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없었던 것 같고 적어도 겸직 그 발령이나 어떤 그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비밀이라고 하는 게 나오지 않나. 더구나 이게 이제 밝혀진 것이 누군가의 제보에서 이제 밝혀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제보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교육부 공무원일 거예요. 근데 그 공무원이 이런 내용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교육부 공무원이 볼 때도 이건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저는 제보를 했다고 보고 저는 비밀이라고 서로 치더라도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육부가 이거 우리는 업무를 했다. 좀 미비하지만 이렇게 나가는 게 옳지 비밀이 아니고 지원하고 이게 자꾸 얼버무리고 말을 바꿔가는 것은 옳지 않다. 야당 의원들이 현장에 간 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교문위원 소속 의원들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교문위 소집해가지고 그 문제를 사실 확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국회라고 하는 것은 상임이나 좀 잠깐만요.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회 도착해서 국회 본회의장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장면 보시는데요. 지금 박형준 사무처장이 안내를 받고 지금 국회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이제 그 오부요인인가요? 오부요인과 또 여야 지도부하고 티타임을 가지면서 이제 그 시정연설 전에 관례적으로 이제 하죠. 국회의장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의전서의 2위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왔으니까 의장이 주최해서 이제 저기 대통령 모시고 오부요인이 잠깐 10시에 보통 시정연설 시작하는데 그때까지 이제 판단을 국회 안에 이제 막 들어가는 장면 보셨는데요. 근데 야당이 티타임에 참여하냐 안 하냐 또 본회의장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글쎄 그런 걸 가지고 계속 해마다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정치적인 논란이라든가 여야 정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것대로 가고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적 민주주의 했을 때는 그런 모습을 편안하게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지 꼭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북한에서 우리랑 협상할 때 북한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야당도 어떤 정치적인 것을 이걸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지 말고 여당과 정당하게 역사 논란 싸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념적인 그런 프레임을 해서 여당은 여당, 야당은 야당대로 자신의 어떤 지지 세력을 이런 걸 통해서 뭉치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사실. 효율적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대통령이 국회로 직접 왔을 때 대통령을 맞이하는 주인 입장에서 티타임에 손님이 오는데 국민의 대표로서 안 가겠다 하면 그러면 이것을 아니다. 대통령의 어떤 이런 철학을 또 지지하는 야권 지지자들도 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은 우리가 앞으로 선진의회의 모습이 아니다고 저는 보고 이것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이제 그 티타임에 이제 문재인 대표가 참석하느냐 마느냐 고 고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참석하는 걸로 지금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대승적 차원에서는 결정을 잘 한 거라고 보고 지금 야권이 기본적으로 지금 국정화냐 이제 검정화냐 이거 가지고 사실 논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야권에서 상당히 국정화 반대가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좀 성공했다. 국민의 홍보전에서 그런 차원에서 잘 소위 매니지를 해가는 것 같아요. 후보군을 연명해가면서 그래서 오늘은 친묵시위전도 한다는데 원래는 대통령이 이제 시정연설 할 정도 되면 사실은 마디마디마다 사실은 박수를 치고 이렇게 환영하고 이런 게 기본적인 예의기는 하죠. 근데 친묵시위를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인지 또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기립해서 일반적으로는 또 악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대통령이 입장할 때 그냥 앉아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경우에는 기립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일반적으로 박수를 치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시작하면 앉아서 또 그 좋은 말씀을 하시면 박수로 화답하고 그러는데. 친묵시위라는 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건지 적어도 또 예전처럼 마스크 쓰고 또 X 표시하고 아니면 피켓을 들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친묵시위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러나 대통령의 어떤 시정연설에서 야당이 참석하는 것은 잘 했다고 결정되고요. 아까 우리 애커께서 말씀하신 야당이 그 소위 국제교육원 가서 이제 심야에 습격해 가서 현장을 보겠다고 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상임위나 국감을 통해서 자료 요구를 통해서 따지고 청문회를 통해서 따지는 게 맞는데 그러나 그런 식으로 어떤 제도적 틀 내에서만 따지면 야당으로서의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1960년대 미국에서 그 흑백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서 이제 시위가 아주 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마르틴 루터 킹이 킹한테 이제 그 백인 기자가 물어봤어요. 왜 아니 평화적 시위를 하지 왜 시위만 하면 이렇게 폭력 시위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킹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 우리가 평화적 시위를 하면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언론에서 보도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했던 거거든요. 이슈화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그런 경계를 넘나들 수밖에 없는 시위 한계를 얘기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으로 봐서는 한밤에 간 게 옳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료만 요구하고 이래서는 이게 이슈화 되겠느냐. 그래서 밤에 간 것은 어느 정도는 또 이해할 측면이 있다. 다만 가서 현장의 급습에서 막 들어가겠다고 따지고 막 감금하고 지나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국정화 문제를 가지고 야당에서 지금 뭐 문재인 대표 체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호기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것이 문재인 대표한테 부메랑으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국민들은 이 논란의 일시적인 논란의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집권 세력을 견제하는 일시적인 반응을 보이겠지만 이것이 몇 달 동안 지속이 되면 그리고 지속되는 가운데 여당과 야당이 공천 싸움이 또 시작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결국은 이것이 원칙이 누구냐 그리고 우리 체제에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이랬을 때 중도층이 과연 어느 손을 들어줄 것인가 했을 때 결국은 야당이 부메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70년대, 80년대 우리 정치가 거리의 정치였습니다. 민주대 반민주 구도에서 야당이라든가 집권 세력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안 되니까 거리로 나갔었는데 지금은 민주주의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이 체제에서 거리라든가 거리에 나가서 피켓이 심지어 문재인 대표가 1인 시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정치 수준이 70년대, 80년대 수준으로밖에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정치인 스스로 만든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네, 야당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공세에 어쨌든 나선 모습인데 이에 대해서 받아서 새누리당도 뭐 화적대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좀 공방이 전개될 거라고 보시는지 뭐 일각에서는 제로섬 게임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뭐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죠. 여당에서 손해보는 만큼 야당이 이익 볼 수 있고 야당에서 뭐 손해보는 만큼 여당이 이익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문제는 여당 내부가 결속이 좀 덜 돼 있는 게 앞으로 싸움의 본질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 교과서의 이 역사 교과서의 그 논쟁 자체가 처음부터 역사 교과서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야당은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출발하는 거 여당의 입장, 정부의 입장은 이게 좌편향돼 있어 문제가 있다. 그래서 2세 교육, 다음 세대에 정말로 우리한테 바른 어떤 역사에 대한 인식을 못 준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사실은 좀 다시 여론으로부터 환기시키는 이게 이제 선거에 저는 뭐 승패가 좌우한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그걸 여당에서도 여당이라는 데가 지금 아직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그래서 지금 뭐 어제 이제 김태무 같은 경우는 황우여 부총리에 대한 정들도 요구를 하고 또 그런 거 하면은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빨리 바로잡았고 시인하고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적어도 이 부분이 본질적으로 역사 교과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어떤 철학이고 확신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사실 먼저 결속을 시키고 나아가는 그래야지 야당을 설득시키고 또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잠시 전에 들어갔고요. 현재 지금 정부 5인이죠. 5인과 정부 5부 요인과 그리고 이제 여야 지도부가 티타임을 하고 있을 상황인데요. 바로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 본관에 도착을 해서 지금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 국회 박형준 사무처장의 안내 그리고 그 옆에는 현기현 정무수석이 안내를 받고 들어가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정의학회 의장의 안내를 받아서 아마 이제 의장실에서 아마 20여 분간 한담을 나눈 뒤에 아마 10시에 시정연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옷차림 보면요. 진회색입니까? 약간 그렇게 보이죠?
그 대통령 연설할 때마다 저런 옷차림을 가지고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오늘 작심하고 나오신 것 같고요. 네. 물론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뭐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 활성화 법안, 뭐 여러 가지 법인세 그리고 또 공무원 개혁, 노동 개혁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물론 말씀하시겠지만 예. 최근에 가장 큰 아젠다로 등장한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국민을 향해서 네. 대국민 선전전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 대통령이 하필 이 시점에서 예. 이런 큰 아젠다를 던졌을까? 저는 이 시점이 대통령의 정치력이 돋보이는 한 모습이라고 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 자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통선이 지나면 할 의미가 없습니다. 대선 국면에서는 저는 개헌이라든가 더 큰 대선 후보한테 집중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큰 업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던질 수 있는 시점이 지금이고. 예. 그리고 여당과 야당도 이것을 쉽게 지금 확 받지 않았습니까? 왜 받겠습니까? 이 이슈가 자신들 집토끼를 결집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여당도 유리하고 야당도 유리하고 대통령도 이것이 유리하고 예. 3자가 공히 정치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아주 교묘한 시점에서 예. 이것을 던졌다고 봤을 때 역시 대통령은 정치 구단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 과연 저 복장에서도 봤을 때 국정교과서는 반드시 추진해서 결말을 보겠다는 의지를 대통령 성격 스타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빙입이 돌려가지고 상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직설적으로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럼 왜 해야 되냐?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교과서 현대사가 문제지 않습니까? 뭐 과거사보다는 현대사에서 북한 문제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다른 건 예를 들어서 뭐 5.16이 군사 정변이다. 이것이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대통령도 인지한 문제고 그러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에 가장 예민한 고등학생들이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다양한 시각도 좋지만 다양한 시각들이 모여서 토론해가지고 교과서를 하나 내놓고 그것을 학생들이 그것을 공부하고 나중에 대학 가서 자유로운 상상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료를 보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고등학교 때부터 여러 가지 사실을 A 고등학교는 이런 사실, 이런 팩트로 시각으로 보고 B 출신은 이런 시각으로 보고 이러면 나중에 이것이 국가가 단일대로 갈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역사국에서 하는 원칙 이것은 이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복장. 지금 화면 보시면 저게 2013년도 첫 시정연설이었는데요. 진파랑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회색 빛깔의 옷을 입고 나온 거 저를 기억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국회에 왔을 때 국민들에게 접할 때 주는 메시지는 이제 중후한 그런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싶은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이제 색깔로 어떤 국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이게 그 밝은 색깔보다도 어두운 색깔을 하는 것 자체는 본인의 어떤 지금의 어떤 심리 상태 이런 것을 사실 반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장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그 전투적인 모드의 어떤 색깔을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 시정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 386조에 해당하는 그 예산을 도대체 정부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게 사용하도록 했느냐, 국정의 어떤 그 아젠다를 어디에 먼저 두냐, 우선순위를 이런 것을 사실은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과 어떤 그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인데 오늘 하여튼 예기치 않게 이제 국정교과서 이 부분 갖고 이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으로 봐서는 지금 가장 큰 현안에 대해서 나서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일 야당에 밀려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서 밀렸다 이러면 하반기에 어떤 국정의 본인의 리더십 자체에 굉장히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서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것이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 표정을 보면 상당히 밝지 않습니까? 과거 같으면 선진화법이 없을 때는 야당이 예산안 편성을 가지고 딜을 할 수가 있는 조건이 되었는데 지금은 야당이 협조를 하려면 그냥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안 관련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겠지만 그 위에 대국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부분에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할애하지 않을까. 그래요. 자, 국회 본회의장에는 이미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입장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국회의원들 속속 이제 본회의장에 착석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3년째 연달아 지금 참석을 해서 시정연설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산안의 편성 방향 내용 그것과 함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청와대도 오늘 이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정 운영 방안을 밝히고 민생 법안 처리 등에서 국회에 초당적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금 국회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기에 지금 분위기가 잘 보이진 않지만 어떻게 보이시나요? 매우 차분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원래 이제 큰 어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는 뭐 그 고요한 이런 건데요. 지금 아마 입장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맞습니다. 여야간에 착석해서 대통령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침묵 시위 한다고 그러는데 피켓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 주로 이제 대통령이 입장하실 때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 이런 것 한번 좀 지켜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기립박수 속에 이제 연설 때까지 오르셨고요. 37분 정도 연설을 했거든요. 오늘은 얼마 정도 이제 연설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세월호 사고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좀 그런 큰 사고 또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해서 큰 이슈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겁게 시작을 했지만은 또 박수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사실은. 저 이제 국회의원들 모습을 보는데 과연 시정연설이라는 그 역사국회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오히려 내년 총선에 공천이 어떻게 될고 선거가 어떻게 정리될까 그 생각이 훨씬 더 비중이 크지 않을까도 싶은데 튀어야지 이 본회의장에서도 튀어야지 언론적 스포트를 받고 그리고 자신한테 정치적으로 유리한 장면이 어떻게 화밀돼서 나올 때 그런 정치적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러나 국회법에 보면 피켓이라는 이런 거 들으면 처벌받게 되는 그런 조항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은 아마 못할 겁니다. 그렇죠. 피켓 같은 것은.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최소한 본회의장 안에서는 국회 행정수반이 대통령한테 어떤 그런 존중의 모양새는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체류천도 터뜨리고 여러 가지 역사 천리가 있어서 대통령 앞에는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야유 같은 것도 저는 성숙한 어떤 의회 민주주의의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피켓 시위를 한다고 해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관례적으로 본회의장으로 들어갈 때는 그런 어떤 시위 용품이나 지금 보이네요. 야당 의원들 노트북 컴퓨터 안에요. 그 앞에 화면 보이죠. 이런 단어들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뭐 그 통진당 같은 경우는 뭐 X 표시하고 뭐 마스크 쓰고 이랬는데요. 아마 그렇게 지금 그 노트북 앞에다가 어떤 그 의사 표시를 한 거죠. 정의혁 부회장이 아마 저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협조를 당부하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지금 정의혁 국회의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자, 침묵 시위라는 게 일단은 말은 하지 않고 저런 식으로 노트북 화면 뒤편이죠. 그러니까 덮개 쪽에다가 구호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충분히 어떻게 보면 충분히 지금 야당은 뭐 언로가 다 트여 있지 않습니까? 기자회견도 하고 그 외에 뭐 밖에 서병운동도 하고 충분히 하는데 본회의장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사실은 서로 존중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굳이 그런 얘기를 써붙이지 않아도 충분히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인데 조금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저희들이 추측한 대로 지금 국회 쪽에 들어온 소식 보면 정의혁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들 지금 저렇게 컴퓨터 노트북 뒤편에 저렇게 구호를 쓴 것을 정중하게 좀 빼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야당 의원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10시에 시작하기로 시정연설 조금 더 늦어지고 있는 모습 같은데 저 자체가 이제 야당으로 봐서는 시위인 셈이죠. 저렇게 시간이 늦어지고 하면서 충분히 국민들로부터 어떤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인데 원래는 저 앞에 컴퓨터에 저게 이제 그 어떤 시위 그 문구를 붙일 때 원래는 국회 사무처에서 못 붙이게 막았을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이 막상 붙인다고 그러면 그 사무처는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붙이긴 했는데 의장으로 봐서 사실 지금 이제 떼달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박 대통령은 저의 말 글귀를 떼지 않으면 저걸 보면서 연설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앞에 이제 뭐 연설을 하게 되겠지만은 참 저런 모습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 한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저것이 우리 정치 아픈 모습인데 과거에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 제도화가 안 됐을 때 육탄전이라든가 그리고 힘으로 그리고 날치기 같은 것이 이제 우리 정치 문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민주화 투쟁으로 해서 민주화 투쟁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치지만 지금은 모든 언론과 통화 뭐 완전히 개방돼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무슨 독재를 한다는 것처럼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의회 민주주의는 표 대결, 수의 수로 결정하는 건데
그랬을 때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다시 한번 어떤 지금 선전화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 지금 정의학 부의장이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상권 분립 나라로서 우리가 행정부나 사법부에 예를 요구하듯이 우리도 행정부나 사법부에 예를 갖추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의장의 권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장의 말을 이렇게 무시하시면 바로 국회를 무시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탁한데 협조해 주시고 끝나고 난 뒤에 로텐더 홀에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언론에 여러분들의 뜻을 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의장이 캐릭터가 독특한 분이에요. 사실 여당의 소속 의원이면서도 때로는 야당의 편을 들기도 하는 분이고,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적어도 이제 입법부로서의 행정부의 수반에 대한 예의를 갖추시는 게 좋지 않냐는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일반적으로 이제 이분 같은 경우 평소 때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의장 같으면 아마 이거 얘기 없이 그냥 바로 입장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일 지금 그 의사 표시를 이 자체 붙인 것만 갖고도 충분히 지금 했기 때문에 연설할 때는 띄워주는 것이 어떠냐라고 지금 아마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 야당이 표 떨어진 소리가 들립니다. 내일 무슨 뉴스가 나오겠습니까? 10시에 대통령 시정연설을 계획해서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야당이 이런 거 붙이고 대통령 연설할 때 붙이고 있어서 국회의장이 그걸 떼니라고 시간이 10분 이상 지연됐다. 그런 것이 나올 때는 과연 국민들이 또 야당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두 번이나 이야기를 이어갔는데도 노트북에서 구호를 떼는 모습은 지금 잘 보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저런 상황이라면 야당의 원내대표들 불러가지고 간곡히 뭐 협조를 한달지 아니면 뭐 지시 내지 요청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장의 권위, 방금 뭐 정의학 국회의장도 이야기했지만 의장의 권위도 있고요. 뭐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자. 저런 것들이 이제 국정에 발목 잡는다고 그러는 겁니다. 저런 걸 가지고. 대통령도 얼마나 바쁘신 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분을 쪽에서 움직이는 분인데 10시에 시정연설을 하기로 했으면 10시에 딱 해서 성사시켜야 되는데 국회의장이 저렇게 강국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그것을 듣지 않고 의사 일정을 지연시키는 저 행위, 저것은 의회민주주의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4.13 총선에서 지금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 이정걸 원내대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네요. 원유철 원내대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겠죠. 협조를 해달라. 국회의장으로 봐서는 예의를 다하도록 저렇게 떼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대통령께서 나 상관없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떼야지 들어가겠다고 하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 아니시라면 적절하게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입장해서 시정연설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그 과거의 스타일을 보면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는 원래 시정연설을 총리를 시키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비교적 정면도파 스타일이라 그 이런 국정화 논란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본인의 소식과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오전 10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가장 현안이 됐는데 여러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국회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이 입장을 하고요. 정의학 국회의장도 입장을 해서 막 이제 시정연설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이 바로 야당 의원 자리 앞에 놓인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북에 이 국정화 반대 구호 등 이런 인쇄물을 붙여가지고 지금 정의학 국회의장이 이 인쇄물을 떼달라 강력히 요청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조금 전 모습을 보시면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몰려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거든요. 어떤 이야기들을 아마 나누고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문재인 대표가 상당히 지금 고심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초선이고 정치 경력은 상당히 일천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판단력이 상당히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대처하는 것이. 그래서 대표로서 여기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인데 어차피 이런 그 과정을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야당이 저거 피켓을 들고 저 문구를 달고 있어서 대통령 시정연설을 못한다. 그럼 이것은 오롯이
문재인 대표의 어떤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고 또 비판적으로 나올 것이 분명하고 가부간에 빨리 결정을 해서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 시정연설을 이걸 붙이고 듣겠다 하던가 아니면 떼고 듣겠다 하던가 그런 결단을 대표가 내려줘야지 지금 뭐 의원들은 사실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본인 스스로 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대표의 결단이 상당히 중요한 지금 시점이고 그렇게 봤을 때 문재인 대표가 빨리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벌써 10분이 지나지 지도부들이 않았습니까? 각각 모여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새정치민주연합대로 대표석에 모여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빨리 해결하고 시정연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 대표가 결단을 내리고 이종걸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려서 우리 떼자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사실 충분한 시위 효과도 거두고 그 결단 얘기에 마무리도 하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이제 시간이 문제죠. 바로 하느냐 여부고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의장이 사실 경고를 지금 2번 하지 않았습니까? 떼달라.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경고를 하고 떼지 않으면 나는 우리 이제 경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디 회의에 방해되는 것은 이게 철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사무처의 경위들을 동원해서 떼겠다. 그리고 의장의 직권을 뗄 수도 있습니다. 강제로 띄우다가 이제 혹시 문제나 어떤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이제 강제로 뗄 경우에는 또 몇 분이라든지 전체든지 퇴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되면 이 화면 자체가 어그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결단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청와대 돌아가시면 안 되죠. 당연히 이제 충분히 보고 안 되면 대통령께서 또 결심해서 나 상관없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근데 이게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 치킨 게임처럼 되기 때문에 마치 양보하는 사람이 지는 것처럼 되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여기서 오히려 정면 돌파하고 하는 사람이 승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야당 의원들 아마 최고위원 회의도 거쳤고 의총회도 있는데 침묵 시위까지는 결정을 한 걸 저희들이 알았는데 자, 저런 방식의 항의 시위를 할 줄은 좀 몰랐거든요. 침묵 시위라는 게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저런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매우 정말 다소곳하게 듣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시위 효과가 없지요. 다만 박수를 안 칠 뿐이죠. 지금 정의학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원희철 원내대표, 이종걸 원내대표가 정의학 국회의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통령의 시정연설 당초 오전 10시에 시작하기로 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편말 시위로 인해서 10여 분간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41분간의 시정연설이었습니다. 약 15분이 지연이 됐습니다. 야당이 소위 모니터 시위를 하는 바람에 좀 지연이 됐는데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정연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진행할 때 한 13분 정도 늦게 이것이 시작이 됐는데 깔끔하지 못한 그런 모습은 참 아쉬운 모습이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장도 얘기했지만 품격을 높이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 모습이 사실은 아쉽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하여튼 시정연설 들어가서 대통령 특유의 자신감과 단호한 모습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특히 국정화 문제, 역사국에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소신 있는 어떤 대국민 선언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대통령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한 국정화가 아니고 국민과 나라의 정체성을 세우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족주의 시대로 가기 직전에 체제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야당도 협조를 해서 우리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대국민 국회뿐만 아니고 대국민 어떤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밝게 사실 시작을 했는데 갈수록 조금씩 이제 좀 단호해진 표정이고 특히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문제에 갈 때는 뭐 제스처도 크고 목소리도 커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연설의 대부분은 어차피 시정연설이기 때문에 그 내년도의 국정 운영 방향 그리고 기조 이런 걸 설명하신 것 같고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창조 경제에 중점을 두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화 융성 이 부분에 말씀을 하시고 특히 요즘에 이제 우리 청년 일자리 문제가 아무래도 화두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뭐 3포 세대, 5포 세대, 뭐 심지어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벤처 기업, 또 창조 경제, 뭐 혁신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할애를 하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새로운 내용 말씀하신 것 같지 않고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는 철학과 소신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유엔 총회 나가봤더니 대한민국이
많은 개독으로부터 사실은 영감과 비전을 받고 싶어하는 나라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세대와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확실한 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아직은 태어나지도 않을 그 교과서에 갖고 정쟁하는 건 옳지 않고 또 그 역사의 왜곡이나 미화가 있으면 이건 오히려 내가 좌시하지 않겠다. 그래서 단호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교수, 이용호 온광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